속보입니다. 북한 권력 2인자 군 간부가 국경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두만강 라디오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파주 임진강 인근 논바닥. 날이 밝기도 전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땅 위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뒤틀린 철제잔에 부서진 로터 날개, 한참 동안 춤추듯 흔들리던 연기가 서서히 찾아드는 그곳.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총구를 겨눈 채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었다. 전방 주의, 내부 생존자 확인한다. 햇빛보다 먼저 긴장한 외침이 공기를 갈랐다. 총구 너머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군 헬기. 그것도 평양 권력층만 사용하는 특수 마크가 선명히 찍힌 기체였다. 군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런 물건이 휴전선을 넘어 여기까지 날아온 것일까? 설마 귀순? 그러나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장면이 이어졌다. 구겨진 기체 안쪽 검게 그을린 유리 파편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한 노인의 손이 바깥으로 비틀거리듯 뻗어나왔다. 그 손은 바람을 움켜쥐는 듯 허우적대다가 마침내 논바닥 위에 닿으며 힘없이 꺾였다. 노인은 입술을 떨며 간신히 외쳤다. 쏘지 마시오 제발 아이만 아이만. 군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아이? 헬기 내부에서 아이가? 그때였다. 노인의 뒤편 막 찢겨진 천 사이로 포대기에 쌓여있던 작은 존재가 움찔움직였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7살 남짓의 아이. 겁에 질린 얼굴, 울음을 참느라 달싹거리는 입술. 한 장병이 반사적으로 총구를 내렸다. 대위님 아이입니다. 진짜 아이입니다.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극비 귀순, 혹은 납치, 혹은 기습 위장일 수도 있는 상황. 그는 일단 엄격한 군사 규정대로 외쳤다. 헌병대 지원 요청, 헬기 내부 접근 금지, 성인 남성 즉시 무장 해제하고 앞으로 나오시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이마에 흐른 피가 입가까지 굳어 말라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 조금만 움직여도 신음을 참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를 자신 뒤로 감싸며 오직 한 문장만 되풀이했다. 내 손자여 아이만 살려주시오. 대위는 노인의 말투에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북한 고위층 특유의 고운 발음, 그들만 사용하는 무거운 억양. 이 노인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다. 그것도 헬기를 직접 타고 넘어올 정도면 보위부나 특수부대 혹은 더 높은 자리. 대위는 조심스레 다가가며 물었다. 신원을 밝혀라. 당신 누구인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안주머니를 뒤적였다. 군인들은 긴장해 총구를 다시 올렸다. 그러나 노인이 꺼낸 건 폭발물도 무기도 아니었다. 작은 플라스틱 약통 하나. 노인은 약통 뚜껑을 열어 안에서 손톱만한 초소형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내 이름은 최룡해다. 그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다. 대위는 숨을 삼켰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 김정은 바로 아래 북한 권력 서열 2위,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뉴스에서만 보던 그 얼굴이 지금 피투성이가 된 채 손자를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대위의 무전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상황실, 여기 독수리 -1 중대.
VIP 발생. 반복한다. VIP 발생. 헬기 지원 요청. 의무대 동원하라. 군인들이 소란스럽게 움직이는 동안 노인의 시야는 흐려져 갔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와 자신 뒤에 숨어있던 아이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속삭였다. 용주야, 울지 마라. 이제는 아무도 너 못 건드린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현실은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최룡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눈을 뜨면 흰 천장과 부드러운 조명, 창문 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평양과 달랐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총구와 피비린내, 비명과 의심이 뒤섞인 어둠이 떠나지 않았다. 병실 문이 열리자 국정원 요원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선생님, 밤새 통증은 어떠셨습니까? 최룡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내 통증이 중요한가? 내 손자 용주는 어딨나? 요원은 미소 지으며 커튼을 젖혔다. 그 옆방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색동옷을 입은 용주가 간호사에게 요구르트를 받아먹고 있었다. 아, 더 주세요, 누나. 큰 눈은 생기 넘쳤고 작은 손은 즐겁게 까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룡해의 굳은 얼굴이 살짝 풀렸다. 살았구나, 용주가 정말. 목이 메어 말 끝을 삼켰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의 반대편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다. 요원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선생님, 평양 쪽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생님, 귀순 사실을 아직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시작된 듯합니다. 최룡해는 숨을 깊게 삼켰다. 놈은 그렇게 나오겠지. 이 늙은이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누구를 먼저 의심하겠나. 요원은 말을 이어갔다. 보고에 따르면 평양에서 선생님의 둘째 아들 가족 전원이. 요원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즉결 처형됐습니다. 처형. 그 두 글자가 그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뭐라고? 내 아들이 며느리가 그 어린 손녀까지?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갈비뼈에서 칼로 찌르는 고통이 번져 다시 침대에 쓰러졌다. 눈동자는 충혈되고 숨은 거칠어졌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인데 날 아버지라고 했다는 이유 하나로 손등이 떨리고 입술은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졌다. 70년 동안 피로 세운 충성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소리를 그는 온몸으로 들었다. 김정은, 그놈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지키는데 저놈은 내 새끼들을 죄다.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 울음은 권력자의 울음이 아니었다. 한 아버지의 울음, 한 노인의 절규였다. 요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남한 정부는 선생님과 용주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보복 공작이 시작되면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최룡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권력자가 없었다. 오직 단 하나의 감정, 복수가 있었다.
놈에게 빼앗긴 내 가족들, 그 피값을 내가 받아야지. 남은 건 저놈을 무너뜨리는 것뿐이다. 요원은 숨을 삼켰다. 그건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 그는 쓴웃음을 흘렸다. 난 이미 죽은 목숨일세. 살아있는 핏줄은 용주 하나뿐이야. 저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결심이 불러올 파도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셌고 훨씬 잔혹했다. 며칠 뒤 남한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최룡해 귀순 사건으로 인해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북한의 특수공작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하루하루 손자와의 짧은 면회를 기다리며 시간을 버텼다. 아침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국정원 요원이 긴급한 얼굴로 들어왔다. 선생님, 북한 내부 방송이 새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선생님을 향해 반역자, 배신자, 가족을 버린 자라고 지속적으로 선전 중입니다. 최룡해는 담담히 말했다. 놈들은 언제나 그렇지. 내가 살아있다는 게 두렵겠지. 그러나 요원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다. 문제는 선생님이 귀순하며 가져온 자료가 북한 정권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비밀 계좌와 핵무기 동선 기록. 이건 북한 입장에서 절대 세상에 나가선 안 되는 내용입니다. 최룡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런 이놈들이 나를 살려둘 리가 없지. 요원은 난처한 듯 말을 돌렸다. 그래서 선생님을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라인을 통해 제거 지시가 이미 하달됐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최룡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놈들이 나를 죽이려 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용주만큼은 건드릴 수 없을 게다. 누가 그 먼 길을 넘어 아이까지 제거하겠나? 하지만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그 아이가 인질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북한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선생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최룡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야. 용주는 아이는 아무 죄도 없네. 그렇기에 더 위험한 겁니다. 요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과 용주군을 군시설 기반의 보호구역으로 즉시 이동시키려 합니다. 그 순간이었다. 병실 문 사이로 작은 발소리가 바스락 들어왔다. 용주가 인형 로봇을 품에 안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버지처럼 다른 요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무서운 말 하지 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 전체의 숨을 멈추게 했다. 최룡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용주야, 걱정 말아라. 할아버지가 널 지킨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그러나 그 다짐과는 반대로 북한 정권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방에서 두 명의 국제 암살조가 비밀리에 접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여권도 이름도 출신도 가짜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직감했다. 이들은 북한이 보낸 자들이다. 국정원장은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입니다. 최룡해 제거 시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만큼은 절대 다쳐선 안 됩니다.
군 병력 2개 팀을 즉시 배치하고 특수보호 체계를 가동하십시오. 남한 정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용주는 병원 복도에서 로봇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었다. 로봇 변신, 빵.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무기, 정보, 외교 전략이 오고 가는 군사적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보는 최룡해의 눈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그는 침대 난간을 꽉 쥐며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삼켰다. 김정은, 너는 내 삶을 빼앗았어도 내 아이의 삶까지는 뺏을 수 없다. 그의 갈비뼈는 여전히 부러져 있었고 몸은 반쪽짜리였지만 그날 그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있는 호랑이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눈빛은 더 큰 시련을 불러오는 예고편이었다. 서울 국군수도병원의 보호병동에서 최룡해는 처음으로 남쪽의 아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평양에서는 어떤 아침도 편안하지 않았다. 언제 호출이 올지, 언제 보위부가 문을 두드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는 늘 숨을 조이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창문 너머로 들리는 시민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등굣길 발자국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차들의 경적음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다. 살아있다 그리고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의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실로 국정원 요원 하나가 급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표정에는 뭔가 터졌다는 긴급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선생님, 북한 내부에서 큰 반응이 있습니다. 뭐가 또 벌어졌나? 요원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내밀었다. 평양 조선중앙TV 특별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일반 뉴스가 아니라 붉은 바 배너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특별 발표. 사회자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최룡해는 더 이상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 반역자이며 배신자이며 민족의 적이다. 이어 거대한 집회 영상이 나왔다. 수천 명이 붉은 깃발을 흔들며 최룡해 처단을 외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최룡해는 허탈한 웃음을 삼켰다. 평생을 바친 결과가 저거냐? 저놈들 내가 없으니 금세 나를 악마로 만드는구나. 요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혼란? 네. 최룡해 선생님은 평양에서도 절대 충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역자라고 하니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는 의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층 불만이 심각합니다. 요원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일부 간부는 김정은이 충신을 죽였다며 조용히 내부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최룡해는 놀라 눈을 들었다. 간부들이? 놈들이 그런 용기가 있었나?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도망친 건 북정권에게 있어 최악의 정치적 타격입니다. 핵기밀과 비자금 장부가 넘어갔다는 소문이 이미 내부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최룡해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SD카드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목줄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손자 용주도, 죽은 아들도, 빼앗긴 가족들도 그저 원망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이자 복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용주가 뛰어들어왔다. 할아버지, 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 아이의 밝은 목소리는 전쟁, 정치, 정보 전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소리였다. 최룡해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 나라에선 친구도 만나고 밥도 배불리 먹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지. 그게 사람 사는 것이지. 용주는 할아버지의 볼에 작은 손을 올렸다. 할아버지, 안 아파? 나 때문에 다친 거야? 순간 최룡해의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우리 용주는 아무 죄도 없다. 할아버지가 너 지키려다 그런 거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그 스스로도 놀랄 만큼 따뜻했다. 용주야, 우리 북한을 미워만 하지는 말자. 용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나쁜 데잖아. 최룡해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다. 그곳에도 너처럼 순한 아이들도 있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도 있단다. 나쁜 건 단 한 사람과 그 주변 놈들 뿐이지.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은 북한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첫 번째 용서였다. 그리고 그 용서의 감정은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졌다. 그래, 악은 밟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살려야지. 그 순간 국정원 요원이 다시 들어와 말했다. 선생님, 요청하신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룡해 선생님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선생님이 제공한 정보 중 일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룡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드디어 시작이구먼. 그리고 그 눈에 번뜩이는 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해자를 향한 칼날을 쥔 증언자가 되어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내부 자료가 공식 제출된 다음 날 최룡해의 병실에는 갑작스레 대한민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안도 그리고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제공하신 핵심 자료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유엔에서 즉시 검증 절차에 착수했고, 특히 북한 고위층 비자금 규모가 드러난 것이 국제사회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한마디로 판을 바꾸신 겁니다. 최룡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손자 하나 지키기 위해 시작된 그의 탈북이 국가의 운명을 흔들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래서 김정은 반응이 나왔겠지.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장은 태블릿을 다시 켰다. 화면에는 평양의 야밤에 급작스럽게 열린 집회 모습이 떠 있었다. 수천 명의 간부들이 끌려나와 충성 맹세문을 강제로 외치고 있었다. 그들 얼굴은 공포에 찌들어 있었고 장내는 혼돈 그 자체였다. 최룡해의 반역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결사옹위한다. 그러나 그 외침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라 공포에 짓눌린 비명에 가까웠다. 최룡해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저기 서 있는 자들, 다 내 얼굴 보고 웃던 놈들이지. 술상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던 놈들. 겁에 질리니 이제는 다시 나를 죽일 듯 욕하는구나.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 세월, 권력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가면을 너무 많이 봐왔다. 선생님, 국정원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북한 내부에서 시위와 불만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 일부는 선생님 탈북 후 권력 핵심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최룡해의 마음 한가운데 꽂히는 듯한 울림을 남겼다. 결국 이제야 균열이 가는구나. 그는 천천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나만의 파란 하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일상 풍경.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세상이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조금 세상이 바로잡히는구만.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용주였다. 할아버지, 오늘도 누나들이 사탕 줬어. 아이는 두 손으로 사탕 2개를 꼭 쥐고 있었다. 이건 한 개는 할아버지 거야. 순간 최룡해의 입술이 떨렸다. 그 작은 손이 내민 사탕은 그 어떤 권력보다, 그 어떤 특권보다 더 무겁고 따뜻한 선물이었다. 고맙다 우리 용주. 최룡해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수십 년의 권력보다 단 한 번의 작은 손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용주는 할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도 사탕 주고 싶어. 순간 공기가 멈췄다. 이 작은 아이는 이미 세상의 잔혹함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것이다. 최룡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래, 할아버지가 네 엄마 아빠한테 꼭 전해줄 거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죽은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위에 서 있었다. 순간 병실 스피커에서 국정원 내부 방송이 울렸다. 최룡해 보호 대상 1호, 이동 준비, 지상 이동 경로 변경, 암살조 활동 재확인. 요원들이 급히 들어와 말했다. 선생님, 북한에서 보낸 암살조가 서울 근교에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즉시 안전지대 3호로 이동하겠습니다. 용주는 무서운 듯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할아버지 어디가? 최룡해는 단호히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말아라. 우린 어디를 가도 함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국정원 요원의 팔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쓰겠네.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김정은의 악행을 세상에 모두 밝히겠어.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그 결심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최룡해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도 도망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해자를 심판하기 위한 증언자이자 전사였다. 남쪽의 늦가을,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높았으며 바람은 마치 사람의 손처럼 부드럽게 나뭇잎을 쓸고 지나갔다. 서울 외곽의 한 보안 시설에서
최룡해와 용주는 여전히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시설 안에는 작은 놀이터와 작은 텃밭이 있었다. 아침마다 용주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곳을 걸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 뭐야? 이건 국화다. 서리가 내려도 꿋꿋이 피는 꽃이지. 아이에게 꽃 이름을 가르쳐 주는 순간은 그동안의 피와 눈물, 공포와 분노를 서서히 녹여내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다. 선생님, 유엔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 덕분에 북한 정권의 비자금 통로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또한 핵시설 일부가 국제감시망에 포착돼 전 세계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 그 말은 최룡해의 마음 끝을 울렸다. 그가 평생 믿고 지켜온 체제는 결국 그에게 자식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상처만 남겼다. 그러나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 그가 세상에 건네는 마지막 역할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큰아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최룡해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화꽃 잎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라고 했나? 평양에서 의도적으로 사망 발표를 냈던 겁니다. 내부 간부 혼란을 막기 위해 선생님 아들을 비밀리에 수용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측과 국제인권단체가 함께 그의 생사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두 눈이 흔들렸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살아있다니. 죽은 줄로만 알고 밤마다 피눈물을 쏟았던 아들. 그가 살아있다니. 정말 살아있나? 국정원 요원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이 제공한 자료로 인해 북한이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비밀 수용소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룡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북에서 도망칠 때 자신이 버리고 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밀려왔다. 부탁도 못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혈육, 그 죄책감이 그에게 가장 큰 짐이었다. 그때 용주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울어. 아이의 눈망울은 맑았다. 최룡해는 손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다. 아니다. 할아버지는 기뻐서 우는 거다. 이어 그는 용주를 꼭 안았다. 우리 용주야. 너를 지켜준 하늘이 내 아빠도 지켜줬나 보다. 국정원 요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도 위험은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도 있습니다. 희망. 그 단어는 북한에서 수십 년을 산 그에게는 꿈과 같은 말이었다. 해질 무렵 용주는 귓바람 맞으며 뛰어놀았다. 할아버지, 나 텃밭에서 토마토 따왔어. 그 작은 손에 들린 빨간 토마토 하나. 최룡해는 그것을 받아들고 가만히 말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냄새구나. 그는 옛날 평양에서 자신이 지켜왔던 권력의 무게를 떠올렸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작은 토마토 하나에 비하면 얼마나 허망했던가. 그는 아이를 따뜻하게 품에 안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들의 생사 확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를 데려오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권력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는 속삭였다. 용주야, 우리 이제 두려움의 시대를 끝내고 희망의 시대를 살자. 용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할아버지랑 같이 살래, 영원히. 그 웃음은 수십 년간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진짜 자유의 소리였다. 봄이 3번 지나고 용주는 어느새 학교에서 친구들 틈에 뒤섞여 자연스럽게 뛰노는 아이가 되었다. 대한민국의 햇살 아래서 자란 아이의 웃음소리는 평양에서의 그 좁은 방, 철창 같은 생활을 모조리 잊게 할 만큼 밝고 따뜻했다. 최룡해는 서울의 한 요양공원 근처 작은 관사에서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세상 소식과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이게 참 사람 사는 냄새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아침 국정원 요원이 조심스레 그를 찾아왔다.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선생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드님 소식입니다. 그 한마디에 최룡해의 손이 떨렸다. 마실 새도 없이 뜨거운 커피가 사르르 흔들렸다. 살아있습니까? 요원은 천천히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최근 개성 인근 수용시설에서 VIP급 보호수용 인물이 이동했다는 첩보가 있었고 확인 결과 선생님의 아드님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석방 절차를 조율 중입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살아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그가 밀려드는 감정을 억누르며 숨을 내쉴 때 옆방에서 용주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책가방을 맨 용주가 현관에서 달려나갔다. 활짝 웃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최룡해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북한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럽고 향긋한 자유의 냄새였다. 그는 속삭였다. 그래, 너희 아버지까지 데려오고 나면 이제야 내가 할 일을 다 마치는구나. 그의 손등에는 북에서 얻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흉터가 아니라 살아냈다는 증거, 지켜냈다는 증표가 돼 있었다. 며칠 뒤 학교 운동회 날, 용주는 계주 선수로 나서며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나 잘할게.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룡해는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힌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달리고 응원 소리가 퍼지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는 생각했다. 내 손자에게 북한의 어둠 대신 이 대한민국의 햇살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았다. 최룡해는 침대맡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죽은 아내의 사진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손자 참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아직 희망이 있다오. 나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이누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서울의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은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삶은 권력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을 위해 쓰면 된다는 것.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흐느끼는 듯 웃는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래,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난 땅이지. 한강을 스쳐오는 바람이 그의 볼을 어루만져 주었다. 북한의 차가운 바람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자유로운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모든 시간의 끝에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